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8월 첫째 날이네요. 예. 근데 지난 주말에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죠? 대학가에서 지금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 학생들이 본관 점거 농성을 하고 있어. 아니 이거 저 대학 다닐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던 일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본관을 점거하는 농성?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취직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이런 일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난 주말에 이화여대 학생 경찰 추산으로는요 700여 명이 건물 1층과 계단을 점거를 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요 이화여대가 정부와 함께 이제 교육부겠죠. 라이프 대학 뭐 이런 거를 개설을 한대요. 근데 이 라이프 대학이 뭔고 봤더니 직장인들이 입학을 한대요. 근데 입학을 하는데 그런 거죠. 평생교육원 이런 게 각 학교마다 거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인데 문제는 기존의 평생교육원은 학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 학생은 이 과정을 충실히 들었습니다 정도의 증명서까지만 나오지 정부가 인증하는 학사 학위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라이프 대학 단과대학을 나오면은 학위를 준다는 거야. 아니 뭐 사정상 직장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밤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놓고 엇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이 PD님은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 이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대생이나 이 학교에 있는 교수 입장에서는 또 이게 그렇지 않은가 봐. 이대생 입장은 이겁니다. 4년 동안 이제 정규 코스를 밟아서 졸업을 해서 나온 학위. 그런데 이번에 생긴 직장인 단과대학은 2년 반 정도를 다닌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을 인터넷 강의 이런 걸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4년 다닌 학생과 2년 반 다닌 직장인들의 학위가 같을 수가 있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들도요, 4년 동안 강단에 서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인터넷 강의, 사실 이 인터넷 강의라는 게 물론 이대 교수님들이 하는 강의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 강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2년 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짧은 기간은 아니고 2년 반 동안에 4년 동안 배운 거 같은 퍼포먼스를 내면 네. 충분히 학위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다니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뭐 직장인들이 공부하는 걸 가지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4년과 2년 반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미 평생교육원의 코스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굳이 단과대학을 설치를 해서 별도의 평생교육원 강의를 한다는 거는 대놓고 학위를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건이 점점 커지는 게 경찰 추산으로 700여 명이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 경찰 측이 동원한 경찰 인력이 21개 중대가 된대. 21개 중대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래서 1000명에서 2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이래요. 아니 이대생들이 그렇게 세요? 뭐 1대 3, 4 정도 할 수 있나 보죠? 그러니까 700명 경찰 추산이 보통 한 3배 부풀리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200명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10배에 해당하는 경찰 인력이 방패 들고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감금을 했다. 이거는 엄연히 불법이고 그리고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감금행위 주동자들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두고 사법 처리를 하겠다. 아무튼 경찰이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모습도 참 의외네요. 네. 도대체 뭔 이유일까요? 학위를 놓고 짬내 기내 이런 문제와 함께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직장인 단과대학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장까지 나서는 모습이 되면서 이거는 학생과 정부의 대결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안남 심리상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선안남입니다. 심리상담소 하면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 심리상담소를 찾는 남자 내담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사회나 가까운 사람이 주는 억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이 책 혼자 있고 싶은 남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여자 상담 심리사의 건강한 남성성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르다는 이유로 여자들이 오해하기 쉬웠고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남자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한 마음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들이 입을 열지 않는지,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지, 딸바보가 되는지, 완장에 집착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는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남자,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국내 기업 절반이 현재 캐시카우가 이미 사양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시카우는 그거잖아요. 우리 기업이 먹고 살 수 있는 밥그릇. 근데 이 밥그릇이 이미 사양화 단계에 저물었다. 즉 빠른 기간 안에 그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오늘 대한상의가 71개 지역상의와 공동으로요 2,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설문을 실시를 했는데 응답 기업의 절반이 지금 수익원은 사양화 단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내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회사 생명이 얼마나 유지될까라고 물어봤더니 평균 8.4년이라고 답했대요. 업종별로는 전자업종이요 6.5년으로 가장 짧았고 자동차 8년, 기계 철강 9년, 정유는 10년, 섬유는 16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그동안 기업들이 기술 개발은 등한시하고 노동자만 쥐어짜고 그런데 서민들은 오히려 가격만 맨날 올리다 보니까 등골만 뽑아먹었고 거기다가 땅 투기에 올인해왔고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창조경제 한다더니 이게 창조경제군요. 연대보증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현재도 연대보증을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10개 대부업체에 연대보증부 대출 8만 5천여 건 이거를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20대 청년층이 연대보증을 쓴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야. 무려 2만 3천여 건. 그러니까 전체의 27.1%에 달한다고 나타났어요. 3분의 1에 해당하네요. 그렇죠. 연대보증은 뭔지 아시죠? 대출 상환을 못하게 되면 보증인이 모든 빚을 떠안아야 되잖아. 근데 20대 청년층이 이 빚을 다 떠안는 게 가능할까요? 등록금 빚낸 거 같기도 버겁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이런 지적을 해요. 일부 대부업체들이 청년층의 소득 수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증을 세웠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은 순수하잖아요. 친구가 부탁을 하면은 걔도 의리가 있는데 보증을 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특히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일부 대부 업체들은 채권 회수가 편리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20대 청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돈 내놔라 하면 이분들이야 그동안에 쌓인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피해가거나 뭐 이러잖아요. 배째? 그렇죠. 근데 청년들한테 돈 내놔라 하면 이 청년들이 겁부터 먹죠. 그렇죠. 이거 무조건 갚아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좀 치사하네요.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 사전 고지한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대보증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 이런 강화가 가능할지 이것도 의심이 됩니다. 물론 이 20대 청년들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 이렇게 많이 당했거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보증을 부탁하는 친구가 있다. 과연 그 친구가 그 부탁을 한 친구를 친구로 보고 있을까요? 돈줄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주유소 안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현재는 설치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요. 대표적인 게 이 방폭 성능이라는 게 있는데
방폭 기능을 갖춰야만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 방폭이라는 것은 폭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뭐 이런 장치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전기 불꽃이 튀지 않도록 이걸 막는 장치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장치를 세우려면은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가뜩이나 요즘 주유소 망하는 곳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금을 들여서 이런 설비를 갖출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방폭 성능을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제 조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완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주유 설비로부터 이제는 6m 이상만 떨어지면 그리고 전용 탱크, 그러니까 기름을 저장하는 그 탱크를 말하는 거죠. 이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상만 떨어지면요. 방폭 성능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유소 내에 설치하는 거는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요? 6m, 4m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주유소는 엄청 넓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이 자료를 접하면서 주유소 물론 우리나라에 많지만 더 많은 게 편의점 아닙니까? 그렇죠. 편의점에 한 대, 두 대 정도 간단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라인을 그려놓고 거기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춰놓으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주유소에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밀명하에 성과연봉제 빨리 도입해라. 기업들 이렇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그와 관련된 자료가 또 나왔네요.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지방, 공사, 공단 143개사 가운데 서울시 산하 5개사와 대전 1개사를 제한 무려 137개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다고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행정자치부가 이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지방 공기업의 96%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끝냈다.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미도입 6개 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서울시 산하 도입 대상 5개사가 전부이고요. 그리고 대전도시공사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공기업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게 빨리 도입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좀 강하게 압박해야 되는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과 연봉제라는 거는 일반 기업에서 하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연봉 더 준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를 공기업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요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브리핑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과연봉제 정부에서 강행하라고 하니 노사 합의하에 빨리 도입한 기업들 조사해봤더니만 늦게 도입한 기업들보다 오히려 월급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자료가 나왔잖아요. 네.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쫓아하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이런 불합리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성과연봉제 제대로 도입이 될까?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포켓몬고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 포켓몬의 위치 추적을 하는 서비스가 별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포켓몬 자체에도 추적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게이머들은 빨리빨리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구글이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최근에 구글에서 그리고 개발사인 나이엔틱에서 이거를 못하게 막았다는 거야. 지난 것만 써라 뭐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위치 추적 서비스가요. 포켓비전이라는 곳이래요. 포켓비전. 근데 최근에 이러한 공지를 올려놨대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나이엔틱, 그러니까 개발사죠. 나이엔틱과 닌텐도의 희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새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이엔틱과 닌텐도에서 야 니네 서비스 하지마 하면 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포켓몬고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을 그것도 제3자가 해버리면은 포켓몬을 2주 만에 다 잡고 3주 만에 다 잡아버리면은 돈을 많이 못 번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니 이제 그만해라 안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엄포를 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전에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스타크래프트 2가 나왔을 때 e스포츠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면서 e스포츠를 중계하는 방송사 이런 데다가 중계권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방송사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이 들어서 안 봐 이러면서 스타2를 외면을 했고 결과적으로 스타2는 망했죠. 그런데 국내에선 도대체 포켓몬 언제부터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포켓몬보다 오리를 잡아야 되겠네. 다른 건 몰라도 난 뽀삐 없인 못 살아. 됐고! 난 이차 없인 못 살아! 반려동물 가능한 방에서 주차 가능한 방까지. 우리 살고 싶은 데서 살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외신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벌써 100일밖에 안 남았어?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 D-100일이더라고. 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자리에 오르려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그리고 미국 최초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짜 세계의 대결이다 이런 타이틀까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힐러리가 된다에 10,000원 걸겠습니다. 왜냐면 제 주말에 인디펜던스 데이 2를 봤거든요. 거기 대통령이 여자로 나와. 근데 죽잖아. 죽긴 하는데 어쨌건 여자 대통령이 나오더라고요. 죽고 나중에 남자가 다시 대통령직을 이어받잖아요. 제가 종종 이제 음모론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음모론 중에 하나가 할리우드에 나오는 유명한 작품의 미래가 일부분 반영이 돼 있다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음 영화에서 안 죽는 걸로 나오면 되죠. 이거는 진짜 농담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왜 세계의 대결이냐? 이런 이유 때문이죠. 두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미국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왜냐? 아까 얘기대로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미국 최초의 아웃사이더 대통령. 이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판세 어떨까? 제가 살펴봤더니만요. 네. 그야말로 박빙으로 나타났어요. 박빙이요? 그렇죠. 지난달 18일에서 21일 열렸던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에 MBC 방송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클린턴 후보 지지율이 1% 정도 높았대요. 근데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에 또 조사를 했나봐. 그랬더니 역전이 됐어. 트럼프 후보가 1에서 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했죠.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이때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로이터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클린턴 후보가 다시 또 앞섰어. 5%포인트 차로. 이게 뭔 얘기일까요? 바로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전당대회 열리면 그 관련된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 효과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 하면은 하도 또라이네 어쩌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당연히 미국 사람들도 힐러리를 더 편애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박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제가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컨벤션 효과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친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앞으로 100일 남았는데 진짜 클린턴 후보가 박 PD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또라이 짓은 하지만 또 미국 대통령 자리를 꿰찰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칫 두 후보 중에 누가 실언을 한다거나 또 불리한 돌발 변수 이런 거 한 방에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 있죠. 최근 클린턴 후보가 이메일 스캔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 이런 유사한 일이 또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쪽에서 얼마나 뒤지고 있겠어. 또 마찬가지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막말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죠. 멕시코계 판사를 비난했다는 그런 얘기와 또 러시아 이메일 해킹 요구 이런 악재가 또 재현되면 트럼프 캠프가 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한 방을 날리느냐에 따라 누가 이길지 아직까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정책이 중요하다. 이 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놓는지 이거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이 좌우될 수 있다. 특히 외교, 국방, 이민, 사회 이런 다른 공약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가장 관심 있는 게 경제잖아요. 경제. 네.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 공약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방송이잖아. 경제방송답게
클린턴과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하나하나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일단 러스트 벨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러스트가 이게 녹슨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벨트는 허리에 차는 벨트고 러스트 벨트, 녹슨 벨트거든요. 근데 미국에선 이런 얘기를 한대요. 러스트 벨트를 잡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도대체 러스트 벨트가 뭘까요? 한물간 동네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비슷해요. 역시 박 PD는 빨러. 뭐냐면요. 러스트 벨트는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주를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지도 보시면 이 지역이 5대5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벨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무슨 도시가 있느냐 보니까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가 있고요.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가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있고요. 볼티모어, 멤피스 이런 도시들이 속해 있어요. 이 도시들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 미국 제조업이 호황을 구가했었을 때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이 아까 박 PD 얘기처럼 그렇게 각광받는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한참 뒤처져 있죠. 네. 불황을 맞아 쇠락한 지역, 이런 지역을 러스트벨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지역에 백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가난해. 예전엔 잘 살았겠죠. 제조업이 성장기를 구가했었을 때는 잘 살았겠지만 이 지역이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이 많대요. 네. 특히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완전히 휘청거렸잖아. 이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부류,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 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러스트벨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어떤 일자리를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왔다 갔다 대선까지 좌우할 수가 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 그룹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의외로 진짜 트럼프의 또라이 공약이 먹힐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가 클린턴 후보가 이 러스트벨트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바로 다음 날 29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곧바로 사흘 일정으로 러스트벨트인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를 도는 버스 유세에 들어갔대요.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버스 유세. 리무진 유세가 아니야. 이 버스 요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클린턴 후보가 약간 기득권층에 가깝다, 공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무진을 타고 돌아다니면 이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아이 공주님 또 나셨네 뭐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자기는 버스를 타고 서민의 코스프레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네. 서민에 가까운 행보를 하겠다. 클린턴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버스인데 벤츠 아니야? 버스인데 벤츠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이번 유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소득 백인 유권자들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 이거를 집중 홍보하고 있대요. 일단 클린턴 후보는요 28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권 후 100일 안에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 프로젝트를 민주, 공화, 양당의 합의하에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재임 5년 동안 도로와 교량뿐만 아니라 인터넷, 친환경 사업 등 인프라 투자에 2,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요 313조나 돼요. 네. 이거를 투자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밝혔다고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2차 대전도 얘기했고 이게 뭐냐면요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벌인 사람. 뉴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뉴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연상시키는 정책이라는 얘기가 벌써 들리고 있어요. 현대판 21세기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클린턴이 그렇게 공약을 한 거죠. 예. 근데 또 재미난 게 있더라고. 클린턴과 누즈벨트의 공통점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술 먹으면서 얘기했잖아. 네. 미국의 대통령 2번 이상 한 사람이 있다. 루즈벨트도 2번 했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재임 기간이 12년이에요. 원래 미국은 8년이 최고잖아. 그럼 3번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을 더 했어요. 근데 클린턴이 당선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록을 세우게 되냐면 부부가 합쳐서 그렇죠. 12년 그리고 또 재선이 되면 16년 역사적인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 둘이 공통점이 좀 많아요. 근데 클린턴이 이렇게 나오니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트럼프도 러스트벨트 공략에 나섰대요. 지난달 27일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하고 또 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일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아마 내일이 되겠죠? 오하이오주를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나프타라고 하죠. 북미 자유협정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협정의 전면 재협상, 그리고 TPP라고 하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리고 WTO 세계무역기구 탈퇴 가능성 등 언급하겠대요. 이러면서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 세제 개혁 이런 거를 통해서 2020년까지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유, 걔 일자리 창출이 이거 구라를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아무튼 여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대요. 단순히 인프라 투자 이것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 추방하겠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일자리를 회수해 오겠다. 무역협상, 재협상을 통해서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인데? 이건 창조경제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약을 내놨어요. 일단 양측 모두 인상할 것이란 입장이래요. 근데 수치에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클린턴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대요. 원래 클린턴은 애초에는 최저임금을 12달러 이 정도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15달러로 3달러를 갑자기 올려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버니 샌더스 의원이 막판까지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했잖아. 예. 그래서 버니 샌더스 의원의 공약을 수용해서 대선 전강에는 12달러가 아닌 15달러로 못 박아버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의 2배 달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니 물론 같은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 후보였잖아요. 경쟁자의 공약을 수용하는 거, 이거는 되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맞서서 트럼프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소 1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일단 기존 공화당에서는 최저임금 이거 왜 인상해줘? 보통 이런 노선이었다고 해요. 근데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중산층을 겨냥해서 이런 전략을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오락가락하긴 했어요. 지난해 11월에는 너무 높다고 했다가 중산층이 좀 떠날 기미를 보이니까 다시 최저임금을 최소 10달러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약해.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극명하게 갈려요. 일단 지지 기반이 다르니까 당연한 결과일 것 같은데 일단 요약하자면요. 클린턴은 부자 증세, 트럼프는 부자 감세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것도 좀 뒷 얘기가 있어요. 원래 클린턴은 애당초 부자 증세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대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최저임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샌더스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서둘러 좌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부자 증세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힐러리 그리고 남편인 클린턴도 재산이 적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하죠. 월가의 조정을 받고 있다. 월가에서 고액 강연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은 더욱 서둘러서 부자 증세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는 이거 귀족적 공주님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잖아. 네. 이런 이미지를 빨리 벗어야 되겠다 판단한 것 같아요. 게다가 클린턴은요. 많은 이익을 낸 기업이나 개인은 그만큼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애국적이라고 믿는다. 이런 발언도 했대요. 이에 따라 클린턴 캠프에서는 버핏세 도입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버핏세 뭔지 아시죠? 예. 워런 버핏 회장이요. 자신이 비서보다 이상하게 세금을 적게 받고 있다. 왜냐하면 비서는 36%를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자신이 내는 세금은 17.4%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버핏세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클린턴은 이 버핏세를 도입해서 부자가 더 세금을 내게 세제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요.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자에게는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 30% 세율 이거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500만 달러 이상이 되면 34%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자기도 그만큼 내겠다는 얘기네요. 그러겠죠. 반면에 트럼프는 아까 부자 감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자 감세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너 부자라고 네 세금만 깎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 해요. 뭐냐면요. 세율을 내려서 수백만 가구의 소득세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최상위 가구의 세율을 39.6%에서 25%로 낮추고 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겠다. 이를 통해 2001년, 2003년 부시 정부의 감세안보다 3배 가까운 세금을
인하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문가들이 이걸 계산을 해봤나 봐요. 이 계획이 실행되게 되면 얼마나 세수가 줄어드냐. 10년 동안 9조 5천억 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미국인 전체의 평균 소득이 7.1%가 늘어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 이거는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죠. 그래서 최상위층 1%는 17.5%의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다 소득이 올라가지만 상위 1%는 3배가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인들을 약간 속이는 거죠. 연방준비제도 이거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다르대요.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그러니까 백악관을 얘기하겠죠. 정책 담당자와 월가의 연결고리를 끊어놓겠다. 월가는 민간은행가잖아요.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은행 출신이 연준 이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연방준비제도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은 당선되면 흔들리지 않으면서 금융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연준 의장에 지명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지배 구조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이구, 오늘은 자꾸 음모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다는 또 음모론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트럼프는 연준에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래요. 뭐냐면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저금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당연하겠죠. 사업가는 당연히 저금리 지지할 거 아니에요. 예. 트럼프는 금리를 올리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기업가들에게 충격을 주는 등 미국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파장이 너무나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가 땅이랑 건물 부자잖아. 부동산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야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가 활발해져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연준은 적이 아니다. 다만 지명된다면 엘렌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엘렌 의장은 교체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엘렌 의장 시대는 저물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두 후보의 공약 살펴봤는데 좀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일단 트럼프는 지가 워낙 부자라서 그런지 부자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힐러리는 뭐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샌더스 의원 영향으로 서민을 챙겨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공약면에서 평가를 보더라도 이게 어느 쪽이 더 앞서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힐러리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클린턴 쪽이 압도적으로 저는 앞서고 있다. 일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최저임금, 세금, 연준 거의 경제에 관련된 모든 현안에 대한 비전도 클린턴이 앞선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지지율도 우세를 보여야지 정상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지지율 차이는 크지 않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까 그 녹슨벨트 지역 그쪽 백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유는 박 PD가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뭐냐면 트럼프는요. 이 녹슨벨트 지역 특히 백인 노동자들 이들의 뭘 자극했냐면 분노를 자극하는 데 성공을 했대요.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분노 이거를 자신의 표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는 트럼프의 후보 설악 연설을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후보 설악 연설 때 뭔 얘기를 했냐면요. 추방 명령을 받은 18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오늘 밤도 평화로운 시민들을 위협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네. 불법 이민자들이 불안의 요인이라면서 두려움과 분노를 주장한 거잖아요. 또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고된 공장 노동자들과 끔찍하고 불공정한 무역 협상으로 붕괴된 지역을 방문했다.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한마디로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이 못 사는 이유가 불법 이민자들과 세계화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한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같이 염치 없는 부유층 때문이 아니라 얘네들 잘못이다. 화살 이쪽으로 돌려버린 거지. 근데 이거에 미국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어이없지 않으세요? 인디언들이 봤으면 참 가소로울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들 입장에서는 얘들이 불법 이민자들이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지지율 격차만 보더라도 이 어이없는 주장이 미국에서 먹히고 있어. 수많은 백인 노동자들이 환호하고 있어. 도대체 이유가 뭘까?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 주요 원인을 따져보면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같은 진짜 부유층들의 탐욕이 가장 큰 원인일 텐데 그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아닌가. 한마디로 진짜 적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같이 감싸 안아야 될 동지를 적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트럼프가 멍청해 보이지만 아주 똑똑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가 모르긴 몰라도 심리학에 거의 통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는 사람이 없죠. 보험 상품. 이것도 공포 마케팅의 대명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면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를 이 트럼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가적 기질을 정치에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아까 저희가 어이없는 그런 주장도 먹힌다. 분노 때문에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중간에 얘기 드렸듯이 경제 공약만 따지고 봤었을 때는 클린턴이 훨씬 앞섰는데도 지지율 격차가 크지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순간적으로 감성이 이성을 압도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워낙 잘 아는 트럼프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감성 마케팅 올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미국 대선이 끝나면 곧 우리나라도 19대 대선 체제로 들어서게 되잖아요. 네. 내년에 이제 대선이 열리니까 미국 대선의 승패가 우리나라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처럼 정책 대결보다는 이미지 정치, 분노 자극 이런 거에 우리나라 대선도 좌우될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얘기인 거죠. 네. 한국판 트럼프가 등장해서 지역 갈등 조장하고 계층 갈등 조장해서 대선 판도를 확 뒤흔들어버리는 이런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담이긴 한데요. 한국판 트럼프 누가 될까요? 도대체 누굴까요?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이거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저희가 한빛비지와 같이 하고 있는 업무의 장기술 60가지 중에 저희가 일주일에 2가지씩 알려드리기로 했죠. 네. 지난주에 2가지를 알려드렸고 이번 주 첫 번째 알려드릴 장기술은 어떤 건가요? 불량 청소년이나 열등생, 마이너라고 하죠. 이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대학에 합격한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 영화 많이 있죠? 그렇죠. 반면 서울대에 수백 명이나 입학시킨 명문고, 여기 지금 재학을 하고 있고 모의고사를 보면 늘 전국 1% 안에 들고, 이런 애가 서울대에 합격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런 건 거의 없죠. 그렇죠? 이 저자가요, 올림픽, 이제 동계올림픽 스키 경기를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 아프리카 선수 4년 전에 비해 실력이 상당히 늘었군요. 4년 전에는 다리를 벌리고 사람인자 모양으로 가는 기술도 못했는데. 아니 스키 선수라면서 아프리카 선수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올림픽을 보는 시청자, 그것이 올림픽 무대라면은 스키, 기록 단축, 그리고 화려한 기술 이런 거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해설자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누가 나왔는데 잘 서서 가지도 못하는 애가 4년 전에는 지금은 잘 서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 선수를 응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오호.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변화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또 노력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과 노력해서 잘하게 된 사람, 현재 실력이 같아도 두 사람은 결코 같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노력해서 성장한 데다가 더 나아가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죠. 내가 입사를 했는데 동기들보다 떨어져, 상대적으로. 그럼 이게 본인한테는 엄청난 핸디캡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핸디캡이 아니다. 부장이나 임원들이 봤을 때는. 왜냐? 이 아프리카 선수처럼 하루하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느 순간 동기들과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훨씬 돋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나는 처음부터 잘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윗사람이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하는데 못할 때 그 연기를 엄청 잘해야 되겠죠. 아, 저희가 광고하듯이 발연기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금방 뽀록 나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